칠흑 같은 어둠 속 5마리의 진돗개가 피로 젖은 채 14마리의 거대한 아프리카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지 바람은 피 냄새를 실어 나르고 지친 숨소리와 포식자의 낮은 그르렁거림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이 절망적인 대치 상황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펼쳐질 장대한 역습과 숨막히는 대치,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적 반전의 서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들의 생존 투쟁이 아닙니다. 종을 뛰어넘는 충성심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고귀한 희생에 대한 기록이며, 한반도의 작은 개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왕을 상대로 불멸의 전설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용맹함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그럼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화로운 풍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광활한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외곽, 문명과 한참 떨어진 곳에 한국인 식물학자 김 박사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고유 식물의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 작은 연구 기지 겸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 민준, 딸 수진과 함께하는 그의 삶은 소박했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타오르는 석양과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는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된 낙원에서 김 씨 가족의 실질적인 보호자는 다름 아닌 5마리의 진돗개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국의 위대한 산들에서 따왔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백두였습니다. 백두는 나이가 지긋하고 백전노장의 풍모를 지닌 수컷으로 깊고 지혜로운 눈빛으로 항상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무리의 법이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개들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힘과 용맹함으로는 금강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다부진 어깨와 강철 같은 근육을 가진 금강은 가족,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이 나타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가는 충직한 파수꾼이었습니다. 무리에서 가장 영리하고 책략에 능한 것은 지리였습니다. 지리는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상황을 관찰하고 허점을 파고드는 데 능숙한 전략가였습니다. 유일한 암컷인 한라는 바람처럼 빠른 발과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해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리고 혈기왕성한 설악은 아직 어렸지만 선배들을 본받아 용감한 전사가 되기를 꿈꾸는 패기 넘치는 막내였습니다. 이 5마리의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김씨 가족의 일원이었고 아프리카의 낯선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였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함께 온 이 개들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나기로 유명한 진돗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진돗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나라가 보호하는 품종입니다.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들의 귀소 본능과 충성심에 대한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김 박사는 종종 아이들에게 이 녀석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란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수호신과도 같아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민준이는 설악의 등에 올라타 말타기 놀이를 했고 수진이는 한라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개들은 아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보디가드였습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초원을 뛰어다니며 놀다가도
밤이 되면 어김없이 집 주변을 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김씨 가족에게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습니다. 백두는 현관 앞을, 금강과 지리는 집의 양옆을, 한나와 설악은 아이들의 방 창문 아래를 지키는 것은 그들만의 오랜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김 박사 부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개들과 공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초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이 평화로운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평선 너머 마른 대지를 뒤흔드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굶주린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평화의 시대는 바로 그 순간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지옥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평화로운 저녁의 장막을 처음으로 찢은 것은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대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육중한 포효, 그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키고 심장을 옥죄는 불길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설악이 가장 먼저 공을 떨어뜨리고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뒤이어 한나와 지리, 금강의 놀이가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서 졸고 있던 백두마저 벌떡 일어나 포효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미동도 없이 섰습니다. 녀석의 코가 벌름거렸고 목덜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역을 선포하는 왕의 목소리였고 굶주림의 찬허기의 절규였습니다. 김 박사는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하이에나의 웃음소리나 자칼의 울음소리는 익숙했지만 이토록 가깝고 위협적인 사자의 포효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합창처럼 여러 마리의 포효가 메아리치며 서로에게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어서 집으로 들어오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집 안으로 달려들어왔고 5마리의 진돗개는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순식간에 집 앞에 일렬로 방어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장난기 어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유전자에 각인된 사냥꾼이자 수호자의 본능이 깨어난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초원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물 웅덩이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얼룩말과 누떼는 물과 풀을 찾아 더 먼 곳으로 이동해버렸고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들은 먹이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굶주림은 맹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무모한 행동으로 내몹니다. 김 박사의 연구기지는 사자들의 전통적인 사냥터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이제 굶주린 사자들에게 금단의 영역이란 없었습니다. 인간의 거주지에서 나는 음식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인간 아이들의 존재는 절박한 포식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상대는 엔카레라 불리는 이 일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자 무리였습니다. 원래는 20마리가 넘는 대규모 프라이드였지만 계속되는 굶주림과 다른 무리와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지금은 14마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리를 이끄는 것은 마사이라는 이름의 늙고 교활한 수사자였습니다. 마사이는 한쪽 눈에 깊은 흉터가 있었고 전성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잔혹함으로 무리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경험 많은 암사자 7마리와 아직 성체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살육의 본능에 눈을 뜬 젊은 수사자 6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 바로 생존을 위해 뭉친 효율적인 살인 기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자 무리의 사냥 성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바 4번의 사냥 시도 중 1번 정도만 성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사냥에 임한다는 뜻이며 굶주림이 계속될 경우 평소라면 피했을 위험한 사냥감에게도 덤벼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김씨 가족과 진돗개들은 바로 그 위험하지만 손쉬워 보이는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사자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습니다. 이제 포효는 먼 울림이 아니라 바로 집 주변의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김 박사는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갔지만 얇은 나무 벽과 유리창이 성난 사자들을 막아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사냥용 엽총을 꺼내 들었지만 실타는 고작 몇 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총을 쏴서 한두 마리를 해치운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남은 사자들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문 밖을 지키는 5마리의 진돗개뿐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미동도 없이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청각은 마른 풀 위를 스치는 사자들의 발소리를, 예민한 후각은 피에 굶주린 맹수의 채취를 똑똑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가장 앞에서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렸고 금강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 앞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리는 좌우를 살피며 적의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고 한라는 불안하게 짖으며 집안의 가족들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가장 어린 설악은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형들의 등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황금빛 눈동자가 마치 유령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자들은 섣불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진돗개들의 기세와 정체 모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대치 상황, 바람 소리마저 멎은 그 순간 정적을 깬 것은 사자들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서 들려온 겁에 질린 어린 수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연약한 울음소리가 바로 끔찍한 비극의 방가쇠가 될 줄이야. 그 소리를 들은 어둠 속의 한 암사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낮은 포복 자세로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임박한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굶주린 포식자에게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빠르고 경험 많은 암사자 중 하나인 나이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녀석은 소리가 나는 수진이의 방 창문을 향해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대지를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다 자란 암사자는 150kg에 육박하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런 맹수가 전속력으로 부딪히면 낡은 나무집의 벽 정도는 종이장처럼 찢겨 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박사와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민준이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가족을 덮치려는 바로 그 순간 4개의 하얀 섬광이 나이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들의 창문 아래를 지키고 있던 한라와 설악, 그리고 양옆에 있던 금강과 지리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튀어나가 하나의 살아있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암사자의 돌진 경로 바로 앞에 몸을 던져 인간 방패를 형성한 것입니다. 크르릉, 금강의 위협적인 경고음과 함께 4마리의 진돗개가 일제히 이빨을 드러내고 나이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이샤는 먹잇감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사자의 입장에서 개는 사냥감이지 감히 자신에게 맞서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짐승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나이샤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백두가 합류했습니다. 백두는 정면으로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장수처럼 그는 나이샤의 측면을 파고들어 옆구리를 물고 늘어지려 했습니다. 사자는 엄청난 앞발 힘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지만 의외로 측면 공격에는 취약합니다. 이는 늑대나 들개 같은 무리 사냥꾼들이 거대한 상대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백두는 본능적으로 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5마리의 진돗개는 이제 하나의 유기적인 전투 부대처럼 움직였습니다. 금강과 백두가 주 공격수 역할을 맡아 사자의 주의를 끌고 날쌘 한라와 지리는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사자의 다리와 뒷부분을 공격하며 교란했습니다. 가장 어린 설악은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했지만 형들을 따라 용감하게 지저대며 힘을 보탰습니다. 나이샤는 당황했습니다. 작은 개 한두 마리쯤은 앞발로 후려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5마리의 협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녀석이 백두를 공격하려 고개를 돌리면 금강이 목덜미를 물려고 달려들었고 금강을 쫓으려 하면 한라와 지리가 뒤에서 발목을 물었습니다. 끈질기고 저돌적인 공격에 나이샤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성난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그 포효는 동료들에게 보내는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망하던 나머지 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사자 2마리가 나이샤를 돕기 위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상황은 5대3.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진돗개 1마리의 평균 체중은 20kg 남짓. 돌개의 암사자와 200kg에 육박하는 수사자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돗개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초인적인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김 박사는 창문 너머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개들이 거대한 사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개들의 대형을 무너뜨리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안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충직한 수호자들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돗개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그들의 전투 방식이 단순한 투견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투견들은 타고난 공격성으로 무조건 물고 늘어지지만 진돗개는 전략적 사냥꾼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며 동료들과의 협동을 통해 자신보다 훨씬 큰 멧돼지 같은 맹수를 사냥해 왔습니다. 수백 년간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의 지혜가 지금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자들의 합류로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젊은 수사자 1마리가 강력한 앞발을 휘둘렀고 미처 피하지 못한 지리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깽! 비명과 함께 지리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한 금강이 수사자에게 정면으로 돌격했습니다. 마치 작은 탱크처럼 금강은 수사자의 앞다리를 정통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수사자는 잠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금강의 목덜미를 물려고 했습니다. 백두와 한라가 필사적으로 수사자의 시선을 끌며 금강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조우는 짧고 격렬하게 끝났습니다. 진돗개들의 예상보다 훨씬 거센 저항에 당황한 사자들은 일단 뒤로 물러나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습니다. 나이샤의 몸에는 여러 군데 이빨 자국이 선명했고 젊은 수사자들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피해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리는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다리를 절뚝였고 금강의 어깨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적들을 향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어떻게든 막아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싼 황금빛 눈동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 대신 먹잇감의 저항에 대한 분노와 잔혹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사자들은 이 작은 개들이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5마리의 부상 입은 진돗개들은 밤이 새도록 이어질 사자들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전이 끝나고 찾아온 짧은 정적은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사자들은 물러났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어둠 속에서 서로 신호를 보내듯 낮은 그르렁거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저항하는 성가신 개들을 먼저 처리하고 집 안에 있는 부드러운 먹잇감을 차지하는 것. 김씨 가족의 집은 이제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위험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유일한 기사는 피 흘리는 5마리의 진돗개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했고 김 박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통감했습니다. 문명세계의 지식과 학위는 이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엽총은 14마리의 사자 앞에서 그저 장난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희망은 문 밖에 충성스러운 5 전색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진돗개들은 고통을 호소할 겨를도 없이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백두는 부상당한 지리에게 다가가 상처를 핥아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무리의 리더가 동료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다시 함께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개의 침에는 가벼운 상처 소독과 지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의학적 효능보다 동료애라는 심리적 유대감이 더 큰 약이었습니다. 지리는 고통 속에서도 꼬리를 흔들며 백두의 격려에 화답했습니다. 금강 역시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혀로 핥아내며 다시 한번 앞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조금 전 자신을 공격했던 수사자를 찾듯 어둠 속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백두의 지휘 아래 진돗개들은 새로운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전처럼 집 앞에 일렬로 서는 대신 그들은 집을 중심으로 오각형의 방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백두가 정문을 금강과 지리가 가장 취약해 보이는 양쪽 벽을 한라와 설악이 뒤쪽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자들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오든 최소 2마리 이상의 개가 즉각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대 성을 방어하는 수비대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효율적인 배치였습니다. 사자 무리의 우두머리, 흉터 눈의 마사이는 어둠 속에서 참을성 있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섣부른 공격이 부하들의 부상만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작은 개들은 그가 평생 사냥해온 얼룩말이나 버펄로와는 다른 종류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모하게 용감했고 놀랍도록 조직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필사적이었습니다. 마사이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면 돌파 대신 그는 무리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방어선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시 후 사자들의 2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암사자 3마리가 동쪽에서, 젊은 수사자 2마리가 서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동쪽을 막고 있던 금강과 설악은 갑자기 나타난 3마리의 암사자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금강이 가장 앞장서서 암사자 1마리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지만 나머지 2마리가 그의 옆구리를 공격했습니다. 설악은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했지만 금강을 돕기 위해 용감하게 짖으며 암사자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동시에 서쪽에서는 지리와 한라가 2마리의 수사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부상당한 지리는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없었지만 노련하게 수사자의 공격을 피하며 한라가 공격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람처럼 날쌘 한라는 수사자들 주위를 빙빙 돌며 혼란스럽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빈틈을 파고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만책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주력이 양쪽으로 분산된 순간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두머리 마사이가 직접 남은 무리를 이끌고 정문을 향해 돌진해온 것입니다.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것은 백두 혼자였습니다. 백두는 순식간에 6마리가 넘는 사자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거대한 마사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백두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시험임을 직감했습니다. 무리의 리더로서 그는 이곳을 뚫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두는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동료들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저항을 알리는 포효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금강과 지리는 미친 듯이 적들을 뿌리치고 백두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물고 늘어진 사자들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충성심으로 지어진 요새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이제 단 한 마리의 늙은 진돗개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 박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총을 움켜쥐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그의 팔을 잡고 말렸지만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또 다른 가족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백두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고 문 안에서는 인간의 고뇌와 결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두는 동료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 박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백두가 홀로 거대한 사자 무리와 대치한 절체절명의 순간 무리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한라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상대하던 수사자를 따돌리고 마치 미친 듯이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과 동료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에 다른 개들마저 당황했습니다.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인가? 하지만 한라의 행동은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정찰 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라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방어만 해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사자가 총 몇 마리인지, 그들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두머리의 위치는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리에서 가장 발이 빨랐고 기척을 숨기는 데 능했습니다.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밤에 익숙한 사자들조차 그녀의 재빠른 움직임을 쉽게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풀숲과 바위 틈에 몸을 숨기며 포위망의 바깥쪽을 크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코는 바람을 가르며 적의 냄새를 쫓았고 그녀의 귀는 작은 바스락거림 하나 놓치지 않으려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존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띈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한라가 정찰에 나선 사이 백두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사이와 정면으로 맞붙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집의 현관문 앞 좁은 공간을 방패 삼아 싸웠습니다. 사자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할 수 없는 좁은 지형을 이용한 것입니다. 백두는 이빨을 드러내고 맹렬히 지저대며 마사이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마사이의 분노를 유발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술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전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페르시아 대군을 상대로 싸웠던 테르모필레 협곡처럼 좁은 길목은 수적 유세를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방어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백두는 본능적으로 그 원리를 터득하고 실행에 옮긴 셈입니다. 마사이는 늙고 교활했지만 눈앞의 작은 개가 계속해서 자신을 조롱하자 참을성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앞발을 휘둘러 백두를 공격했지만 백두는 재빨리 몸을 날려 피하며 마사이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물론 백두의 이빨이 두꺼운 사자의 가죽을 뚫지는 못했지만 그 끈질긴 저항은 마사이와 다른 사자들을 현관문 앞에 묶어두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한라는 마침내 적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포위망을 거의 한 바퀴 돌며 사자들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우두머리 마사이를 포함해 총 14마리, 그중 일부는 부상을 입었거나 아직 어려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들이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자들이 백두가 있는 정문 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집의 뒤편은 상대적으로 경계가 허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고들어야 할 약점이었습니다. 정보를 얻은 한라는 즉시 동료들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존재를 눈치챈 사자들이 그녀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빠른 수사자 2마리가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의 달리기 시합, 단거리에서는 치타 다음으로 빠르다는 사자였지만 한라의 장점은 지구력과 민첩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직선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바위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방향을 바꾸는 변칙적인 주법으로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숙련된 파쿠르 선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숨 막히는 추격전 끝에 한라는 간신히 동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다급하게 지저대며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개의 언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의사소통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짖는 소리, 꼬리의 움직임, 자세 하나하나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두와 다른 개들은 즉시 한라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한라의 위험한 임무 덕분에 진돗개들은 처음으로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계획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적의 규모와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정보를 활용할 지혜와 용기뿐이었습니다. 지리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백두에게 다가가 무언가 신호를 보내듯 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작전을 제안하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적인 방어전은 이제 치밀하게 계획된 방역전으로 전환될 참이었습니다. 과연 지리가 제안한 새로운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얻어온 한라의 정보는 이 절망적인 싸움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한라가 가져온 정보는 절망의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적의 주력이 정문에 집중되어 있고 후방은 허술하다는 것,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무리의 책략가, 지리가 새로운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은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정면 대결이 아닌
지형과 지략을 이용한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빠른 기동이 불가능해진 지리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뛰어난 두뇌 회전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지리의 계획은 성동격서 생동지시 전술, 즉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공격하는 기만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사자들의 주의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 뒤 그들의 허를 찔러 포위망을 뚫고 전열을 흩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실행은 3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빠르고 소리를 잘 내는 한라가 집의 동쪽, 사자들의 경계가 비교적 약한 곳으로 이동하여 소란을 피웁니다. 두 번째, 사자들의 주의가 동쪽으로 쏠린 틈을 타 힘이 가장 센 금강과 용맹한 설악이 반대편인 서쪽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기습 공격하여 돌파구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머리 백두와 부상당한 지리는 집 앞을 지키며 정문 쪽의 주력 부대가 서쪽으로 합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맡습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한라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나뭇가지를 밟고 땅을 긁으며 최대한 요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동쪽 숲 가장자리에서 마치 여러 마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다양한 톤으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낮고 위협적으로 울부짖으며 마치 새로운 적이 나타난 것처럼 사자들을 속였습니다. 한라의 영리한 연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동쪽으로 몇몇 젊은 사자들이 경계하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 마사이조차 잠시 백두에게서 시선을 떼고 동쪽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르릉! 금강이 신호를 보내자 그와 설악은 번개처럼 서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젊은 수사자 2마리가 어설프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수사자들은 미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금강은 온 힘을 실어 한 마리의 옆구리를 들이받았고 설악은 다른 한 마리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수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순식간에 포위망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금강과 설악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포위망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포위망 밖으로 나간 금강과 설악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이제는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사자 무리의 후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는 백두와 지리가, 밖에서는 금강과 설악이, 그리고 동쪽에서는 한라가 소란을 피우는 형국이었습니다. 사자들은 완벽하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알 수 없는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위했다고 생각했지만 역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소수의 군대가 대군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릴라 전술과 유사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콩이 미군을 상대로 펼쳤던 전술이나 고구려의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사용했던 유인책과 기습 작전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진돗개들은 군사 전략을 배우지 않았지만 생존 본능과 동료에 대한 믿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술을 스스로 창조해낸 것입니다. 집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박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작은 개들이 보여주는 지능적인 움직임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개들이 단순한 본능을 넘어 명확한 의사소통과 전략적 사고를 통해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리의 기만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습니다. 사자들은 우왕좌왕했고 몇몇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려는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두머리 마사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의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포효에는 혼란에 빠진 무리를 다잡고 전열을 재정비하라는 단호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사이의 카리스마에 흩어졌던 사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이는 작은 적들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의 흉터 난 눈이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탐색전을 벌이지 않고 무리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정면 돌파를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자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 적 용맹한 금강이었습니다. 과연 금강은 분노한 사자왕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리의 지혜로운 전략은 이제 힘의 대결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일까요? 마사이의 분노 어린 포효는 전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흩어졌던 사자들이 다시 집결했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포위망을 뚫고 나와 후미를 교란하던 금강이었습니다. 마사이는 금강이 이 작은 무리의 힘을 상징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저 단단한 근육질의 개를 쓰러뜨리면 나머지 개들의 저항 의지도 꺾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마리의 거대한 암사자와 젊은 수사자 1마리가 마사이의 지휘 아래 금강에게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금강은 혼자서 4마리의 사자를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전에는 후퇴란 없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동료들과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발을 단단히 고정하고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바위처럼 버텼습니다. 암사자 1마리가 그의 목을 노리고 덤벼들자 금강은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역으로 암사자의 턱 밑을 파고들어 물었습니다. 암사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다른 사자들이 쉴 틈을 주지 않고 금강의 등과 옆구리를 공격했습니다. 설악이 금강을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의 힘으로는 거대한 사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설악은 수사자가 휘두른 앞발에 맞아 옆으로 나뒹굴었고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금강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자들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그의 몸에 무수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붉은 피가 그의 하얀 털을 적셨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그의 이빨은 적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금강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마사이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마사이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자들을 뒤로 물리고 금강과 1대1로 대치했습니다. 김치키로로 남짓의 진돗개와 200킬이 넘는 아프리카 사자왕의 대결.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일생일대 가장 강력한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지만 동시에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사이는 금강의 돌진을 예상했다는 듯 육중한 몸을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강력한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마사이의 앞발은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사자의 앞발 힘은 한 번의 휘두름으로 얼룩말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자의 앞발 후려치기 파워 슈아이프의 위력은 약 8골의 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핥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치명적인 둥이 공격인 셈입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사이의 앞발이 금강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금강의 몸은 마치 공처럼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깽 금강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뒷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옆구리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동료들과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었던 금강이 그렇게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금강의 비명을 들은 백두와 다른 개들은 미친 듯이 포효했습니다. 동료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은 그들의 슬픔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백두는 자신을 맡고 있던 사자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고 지리와 한라도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금강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설악 역시 절뚝이며 금강에게 기어가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사자들은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가장 강한 적을 쓰러뜨렸으니 이제 남은 저항을 끝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사이는 쓰러진 금강에게 다가가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머지 4마리의 진돗개가 금강의 주위를 에워싸고 또 다른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네가 우리의 동료를 건드리기 전에 우리를 먼저 죽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세에 잔혹한 포식자들조차 잠시 주춤했습니다. 용맹한 금강은 쓰러졌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절한 저항은 동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투쟁심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가장 강력한 전사를 잃은 지금 남은 4마리의 개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리더인 백두는 동료를 잃은 슬픔과 무너진 전력을 이끌고 남은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어깨에 무리의 운명, 그리고 인간 가족의 운명까지 모두 걸려 있었습니다. 금강의 쓰러짐은 단순한 전력 손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리의 심장에 박힌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백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는 아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자라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혈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금강의 무모할 정도의 용맹함이 때로는 걱정스러웠지만 그가 있었기에 무리는 언제나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무거운 왕관과도 같습니다. 백두는 자신의 슬픔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흔들리면 무리 전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려 남은 동료들을 살폈습니다. 지리는 옆구리 부상이 악화되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한라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며 가장 어린 설악은 형의 부상에 충격을 받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 집안에서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간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운명과 인간 가족의 생존, 그 모든 것이 이제 온전히 백두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압박감은 거대한 산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야생의 무리에서 리더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리더는 사냥감을 결정하고 이동 경로를 정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늑대 무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두머리, 알파 개체의 판단 하나에 무리 전체의 생존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가 부상을 입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무리는 순식간에 와해되거나 전멸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백두는 지금 그러한 운명적 시험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마사이는 여유롭게 전리품을 감상하듯 쓰러진 금강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개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총공격을 명령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두는 마사이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마사이와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는 깊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신호이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가 우리 동료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여기서 멈추고 돌아간다면 우리도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중 누구도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종을 넘어선 리더 대 리더의 교감으로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백두의 당당한 태도에 마사이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작은 개의 눈빛에는 패배자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리와 한라, 설악에게 차례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침착하고 강인한 모습에 절망에 빠졌던 동료들의 눈에 다시금 희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두는 시간을 벌어야 됐습니다. 이대로 싸움을 계속하면 전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상처는 깊어졌고 체력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밤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힘이 아닌 지혜가 필요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지혜는 바로 부상당한 책략가 지리에게 있었습니다. 백두는 마사이와 대치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지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리, 방법이 없겠나.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지리는 백두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주변 지형, 바람의 방향, 사자들의 배치, 그리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인간이라는 변수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그려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집 옆에 쌓여있는 마른 장작더미와 그 옆에 놓인 낡은 등유 램프, 그리고 바람은 집 쪽에서 사자들이 있는 초원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비책이었습니다. 지리는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백두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짧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작더미를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백두는 즉시 지리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불을 피울 것인가? 그 순간 백두의 시선은 집 안, 창문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 김박세계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5마리 진돗개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그들의 충직한 파수꾼이 함께 싸워야만 하는 공동의 운명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 박사는 백두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이 위험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백두의 시선은 간절함을 담아 집안의 주인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주인님, 우리에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우리의 용기가 합쳐진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김 박사는 창문에 바짝 붙어 백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백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의 시선이 장작더미와 램프에 잠시 머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 박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영리한 녀석들이 불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그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불길이 잘못 번지기라도 하면 집과 가족, 그리고 진돗개들까지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그의 귓가에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저 충직한 생명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뒤 등유, 램프와 성냥을 챙겨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뒷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밖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한라의 정찰대로 후방의 경계는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지리의 기만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사자 무리의 측면으로 달려들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몇몇 사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틈을 타! 백두는 한라와 설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라와 설악은 즉시 뒷문 쪽으로 달려가 김 박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장작더미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사자에게 발각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길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장작 위에 등유를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만 다행히 사자들은 지리의 소란과 피냄새에 정신이 팔려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그었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는 그것을 기름 젖은 장작더미에 던졌습니다. 화르르륵 순간 거대한 불기둥이 어둠을 삼키며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불길과 열기에 사자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눈에 원초적인 공포가 어렸습니다. 동물에게 불은 통제할 수 없는 파괴의 상징이자 가장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마사이조차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지리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이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라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젊고 빠른 설악은 불타는 장작더미로 달려가 입으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물었습니다. 나뭇가지의 한쪽 끝에는 붉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설악은 그 불붙은 나뭇가지를 물고 사자 무리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초원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집 반대편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마른 풀밭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에서 영감을 얻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풀의 메이파이어 허크라고 불리는 호주의 일부 맹금류들은 불이 난 곳에서 도망쳐 나오는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일부러 불붙은 나뭇가지를 물어 다른 곳에 옮겨 불을 번지게 하는 놀라운 지능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리는 아마도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불을 확산시켜 적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넣는 이 고도의 전략을 생각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악이 마른 풀밭에 불붙은 나뭇가지를 던지자 건조한 대기는 순식간에 불길을 집어삼켰습니다. 삽시간에 거대한 불의 벽이 형성되어 사자, 무리를 집과 반대 방향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자들은 앞에서는 진돗개들의 저항, 뒤에서는
타오르는 불길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포위하고 사냥하던 입장에서 역으로 포위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자 무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몇몇은 이미 꼬리를 내리고 불길을 피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 마사이의 통제력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포효하며 무리를 다잡으려 했지만 불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는 리더의 명령보다 강했습니다. 지리의 대담한 책략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언제나 승리를 눈앞에 둔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불길을 피해 흩어지던 사자들 중 가장 교활하고 흉포한 암사자 나이샤가 무리에서 이탈해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택한 도주 경로는 공교롭게도 김 박사가 막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던 뒷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으로 아빠를 걱정하며 뛰쳐나온 어린 민준이와 나이샤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공포와 분노의 이성을 잃은 암사자는 눈앞의 연약한 먹잇감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 과연 누가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김 박사의 절규가 불길의 포효를 뚫고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드는 암사자. 나이샤의 모습은 슬로우 모션처럼 그의 망막에 박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하얀 그림자였습니다. 무리의 막내, 가장 어리고 용맹했던 설악이었습니다. 설악은 불붙은 나뭇가지를 옮기는 임무를 완수한 뒤 주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뒷문 쪽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설악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본능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바로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웃고 뛰놀던 어린 주인,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작은 몸을 던져 민준이와 암사자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나이샤의 육중한 몸과 설악의 몸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광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설악의 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민준이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나이샤는 예상치 못한 방해물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설악의 목덜미를 물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맹수가 사냥감의 숨통을 끊는 잔혹하고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기끄응! 설악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맑은 눈에서 생명의 빛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설악의 희생은 민준이를 구했지만 그것은 잠시 시간을 번 것에 불과했습니다. 설악을 내팽개친 나이샤는 다시 한번 피에 굶주린 눈으로 민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와!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처절하고 분노에 찬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백두였습니다. 막내 동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백두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한 마리의 맹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두는 나이샤에게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점을 노리거나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힘과 분노를 실어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할 뿐이었습니다. 나이샤는 백두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피맛을 본 맹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맹수는 어둠 속에서 뒤엉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빨과 발톱이 부딪히는 소리,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한라와 지리 역시 설악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리더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상당한 지리는 다리를 절며 나이샤의 뒤를 공격했고
한라는 빠른 몸놀림으로 주위를 돌며 나이샤를 교란했습니다. 쓰러져 있던 금강마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고 동생의 복수를 위해 싸우는 동료들을 향해 힘을 보태듯 울부짖었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고귀한 희생은 역사와 신화 속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늑대와 싸우다 죽은 개의 동상이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도 주인공을 끝까지 따르다 천국의 문턱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충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악의 죽음은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을 뛰어넘는 사랑과 충성심이 만들어낸 영웅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결국 3마리의 협공을 이기지 못한 나이샤는 깊은 상처를 입고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싸움을 멈추고 숨이 멎어가는 설악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백두는 피투성이가 된 막내 동생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이제 편히 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악은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지켜낸 어린 주인 민준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 대신 죽어간 어린 생명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울면서도 차갑게 식어가는 설악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혔고 그 불빛 아래 한 가족과 4마리의 개들이 슬픔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악의 희생으로 사자 무리는 흩어졌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길과 혼란 속에서도 우두머리 마사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리는 흩어졌고 부하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작은 개들과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흉터, 난 눈이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남은 모든 힘과 분노를 걸고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상처 입은 왕의 분노는 이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악의 죽음이 남긴 슬픔과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대지 전체가 울리는 듯한 마사이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위협적인 포효와는 차원이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왕의 분노가 담긴 절규였습니다. 불길을 피해 흩어졌던 사자들 중 아직 싸울 의지가 남아있던 6마리의 가장 강력한 전사들이 마사이의 부름에 응답하며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굶주림이 아닌 맹목적인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사이는 자신의 프라이드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초원을 지배해온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다른 모든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주먹만 한 심장을 가진 작은 개들에게 농락당하고 부하들을 잃고 눈앞에서 불장난까지 당했습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사이는 무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탐색전이나 전략은 없었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부수고 짓밟는 총공격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7마리의 성난 사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집과 남은 진돗개들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굽 아래 마른 대지가 부서지는 소리는 마치 죽음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두는 리더로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금강은 전투 불능, 설악은 죽음, 지리와 한라마저 지칠 대로 지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더 이상 싸움이 불가능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남은 동료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주인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진돗개의 사전에 없는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백두는 남은 세 동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겠는가? 지리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라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심지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금강마저 땅을 긁으며 싸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싸운다. 이러한 종족을 초월한 유대감과 희생정신은 때때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한 예로 돌고래는 종종 상어의 공격을 받은 인간을 구하거나 아픈 동료를 수면 위로 밀어 올려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이 관찰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공감 능력과 이타주의가 동물 세계에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 역시 주인과의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 고도의 사회적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자 무리를 보며 백두는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가장 취약한 인간 가족들이 있는 집 문 앞을 중심으로 자신과 한라, 지리가 삼각형 형태로 위치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금강의 부재는 뼈아팠지만 이제 그들 각자가 금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오더라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진형을 갖추었습니다. 마침내 분노한 사자들의 첫 번째 파도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백두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젊은 수사자의 목덜미를 정확히 노려 물었고 한라는 바람처럼 움직이며 다른 사자의 시선을 교란했습니다. 지리는 부상당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적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사자 한 마리를 상대하는 동안 다른 사자들이 그들의 옆구리와 등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백두의 등에는 깊은 발톱 자국이 생겼고 한라의 어깨에서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지리는 결국 힘에 부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마침내 방어선을 뚫고 집 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김 박사의 아내와 아이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집 안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 엽총의 굉음과 함께 문으로 달려들던 사자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문틈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의 김 박사가 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개들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저 충직한 전사들의 주인으로서 이제 자신이 직접 싸워야 할 때임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절망적인 전장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짐승과 짐승의 대결이 아닌 두 종의 연합 전선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능과 무기, 그리고 진돗개의 용맹함이 결합된 마지막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연합은 상처 입은 사자왕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총성은 전장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사자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굉음과 동료의 비명에 놀라 잠시 공격을 멈추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남은 진돗개들에게 귀중한 숨 돌릴 틈을 주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김씨 가족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탄피를 제거하고 새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단 한 발의 총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 박사는 문 밖으로 나서며 결연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백두야, 한나야, 지리야, 내가 함께 싸우겠다. 저놈들을 우리 집에서 몰아내자.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주인의 목소리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주인이 이제 그들과 등을 맞대고 싸운다는 사실이 바닥난 체력을 다시금 쥐어짜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장의 구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김 박사와 3마리의 진돗개가 하나의 팀을 이루었습니다. 김 박사가 중앙에서 총으로 가장 위협적인 적을 견제하고 백두가 그의 바로 앞에서 최후의 방패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나와 지리는 좌우에서 기동력을 발휘하며 사자들의 측면을 공격하고 김 박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연합 전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과 개는 수만 년 동안 함께 사냥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인간의 지능과 도구, 그리고 개의 뛰어난 감각과 용맹함이 결합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어떤 포식자보다도 강력한 사냥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의 작은 집에서 그 위대한 파트너십이 수만 년의 시간을 거슬러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마사이는 총성으로 인한 혼란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부하를 잠시 살폈지만 이내 차가운 눈으로 김 박사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은 저 인간이 손에 든 소리나는 막대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저 인간을 먼저 제거해야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사이는 다른 사자들에게 진돗개들을 상대하게 하고 자신은 거대한 몸을 낮추어 김 박사를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암살자와도 같았습니다. 백두는 마사이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향해 위협적으로 짖으며 마사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상대는 나다. 감히 나의 주인을 넘보지 마라. 백두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2개의 전선으로 나뉘었습니다. 한나와 지리가 남은 사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는 동안 2무리의 우두머리, 백두와 마사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결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마사이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충직한 백두가 버티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마사이에게 겨누었지만 쉽사리 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발, 만약 이 총알이 빗나가거나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다면 그에게 2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마사이가 가장 확실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편 한나와 지리는 2마리가 4마리의 사자를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지리는 더 이상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없었지만 대신 노련하게 한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리가 사자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며 시간을 버는 사이 한나는 그 틈을 타 다른 사자의 옆구리를 공격하고 빠지는 전술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고 지리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거칠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다시 사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사이는 백두의 방어를 무시하고 김 박사와의 거리를 계속해서 좁혀왔습니다. 이제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김 박사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사이가 땅을 박차고 김 박사를 향해 마지막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백두 역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인이 총을 쏠 최적의 타이밍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돌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백두는 땅에 떨어진 설악의 차가운 시신을 한번, 그리고 쓰러져 신음하는 금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자신보다 10배는 더 큰 거대한 사자왕 마사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운명이 두 우두머리의 숙명적인 결투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백두의 희생적인 공격은 주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 박사의 마지막 총알은 과연 왕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을까요? 백두의 돌격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죽음을 향한 돌진이 아니었다. 무리의 알파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수호자로서 그는 자신의 희생으로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마지막 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마사이의 거대한 앞발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오직 한 곳 마사이의 목을 향해 자신의 온몸을 던졌다. 이것이 자신이 마사이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사이는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작은 개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앞발을 들어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백두의 기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마사이의 앞발이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 그 아래 공간을 파고들어 정확하게 마사이의 목덜미를 물었다. 물론 진돗개의 턱 힘으로는 사자의 두꺼운 가죽과 갈기를 뚫고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백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빨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마사이를 물고 늘어졌다. 마사이는 자신의 목에 매달린 성가신 존재를 떼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몸을 흔들었다. 백두의 몸은 공중에서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결코 이빨을 놓지 않았다. 갈비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지만 그의 충성심은 고통보다 강했다. 백두의 필사적인 저항 덕분에 김 박사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마사이는 백두에게 정신이 팔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김 박사에게 자신의 거대한 옆구리를 그대로 노출했다. 김 박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숨을 멈추고 침착하게 마사이의 심장 부근을 겨냥했다. 이 한 발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가쇠를 당겼다. 밤의 정적을 깨는 마지막 총성이 울려 퍼졌다. 거대한 쇳덩어리 총알은 정확하게 마사이의 옆구리에 명중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마사이의 포효가 초원을 뒤흔들었다. 거대한 몸이 비틀거리며 휘청겼다. 하지만 사자의 생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이는 즉시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은 그의 마지막 남은 분노를 극대화시켰다. 그의 핏발선 눈은 자신에게 총을 쏜 김 박사가 아닌 여전히 자신의 목에 매달려 있는 백두를 향했다. 모든 고통의 원흉, 이 모든 굴욕의 시작인 저 하얀 개를 향한 증오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백두를 땅바닥에 내리치고 거대한 입을 벌려 백두의 어깨를 물었다. 으드득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백두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는 마침내 마사이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백두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어깨는 완전히 으스러졌고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고개를 들어 주인이 안전한지를 확인했다. 그의 눈에는 주인님, 괜찮으십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이 담겨 있었다. 한편
한라와 지리는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우두머리가 치명상을 입고 포효하는 모습에 그들을 공격하던 사자들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듯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동물 무리에게 리더의 부상은 곧 무리 전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특히 사자 프라이드에서 수사자의 역할은 영역을 지키고 무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리더가 쓰러지면 프라이드는 종종 와해되거나 다른 수사자에게 자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지금 마사이의 무리는 그 전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제 전세는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자들의 왕은 치명상을 입었고 진돗개들의 리더 역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남은 사자들은 전의를 상실한 듯 보였지만 왕의 부상에 분노하여 최후의 발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김 박사의 손에는 더 이상 총알이 남아있지 않았다. 한라와 지리는 거의 탈진 상태였고 금강과 백두는 전투불능 상태였다. 이제 그들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부서진 방어선 위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과연 이 길고 잔혹한 밤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 그리고 두 우두머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전쟁터 같던 소음은 거짓말처럼 멎었다. 남은 것은 오직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다. 마사이는 피를 흘리며 주저앉았고 그의 주변에 있던 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하게 서성였다. 왕의 부상은 곧 무리의 혼돈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진돗개들을 공격할 생각도 집을 넘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쓰러진 자신들의 왕이었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상황은 달랐다. 백두가 쓰러지자 한라와 지리는 즉시 싸움을 멈추고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들에게는 무리의 혼돈보다 동료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들은 쓰러진 백두의 주위를 애워쌌다. 마치 부상당한 왕을 지키는 마지막 근위대처럼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친 동료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방어 본능만이 번뜩였다. 김 박사는 총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백두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거대한 사자에게 몸을 던진 충직한 영웅 김 박사는 기어가다시피 백두에게 다가갔다. 한나와 지리가 잠시 경계했지만 주인의 슬픔 가득한 얼굴을 보고는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백두야, 백두야, 미안하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백두의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어깨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끔찍하게 찢겨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에서 피거품이 흘러나왔다. 가망이 없어 보였다. 김 박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두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주인의 손길에 화답하듯 꼬리를 아주 조금 움직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금강이 부러진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자신의 리더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대신 땅바닥에 코를 박고 슬프게 울부짖었다. 형제와도 같았던 동료들의 죽음과 부상 앞에서 천하의 금강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처럼 진돗개들이 보여주는 강한 유대감과 동료애는 그들의 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진돗개는 서열이 명확한 무리 생활을 하지만 그 관계는 단순히 힘의 논리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사냥감을 나누어 먹으며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등 복잡하고 끈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설악의 희생, 금강의 저항, 그리고 백두의 마지막 돌격은 모두 이러한 깊은 유대감의 발현이었다. 기묘한 대치 상황은 계속되었다.
한쪽에서는 쓰러진 왕을 두고 혼란에 빠진 사자 무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부상당한 동료들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남은 진돗개들과 그들의 주인이 있었다.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간만이 흘러갔다. 그때 사자 무리 중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암사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마사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핥으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다른 사자들을 향해 짧게 울었다. 그것은 후퇴를 의미하는 신호였다. 왕은 치명상을 입었고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한 희생만 낳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신호에 따라 사자들은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며 패배한 군대처럼 조용히 사라져갔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패자의 씁쓸함과 고통만이 묻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두머리 마사이뿐이었다. 그는 후퇴하는 무리를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땅에 쓰러진 채 여전히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진돗개들과 그 김 박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너희 중 하나는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왕의 자존심은 아직 죽지 않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길고 잔혹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마사이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땅을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숙적이자 모든 것을 앗아간 존재, 백두였다. 동이 트는 여명 속에서 상처 입은 두 왕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연 부서진 방어선은 이 마지막 일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동틀녘의 희미한 빛이 피와 먼지로 뒤덮인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마사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렸고 숨소리는 거친 풀무질 소리 같았지만 그의 흉터, 난 눈은 죽지 않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후퇴한 자신의 무리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패배한 왕에게 무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 바로 복수뿐이었다. 마사이의 마지막 목표는 김 박사도 다른 개들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쓰러져 있는 또 다른 왕, 백두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이 싸움의 시작과 끝을 자신과 동등한 자격으로 맞섰던 저 용맹한 개와의 마지막 결투로 장식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남아있는 진돗개들은 경악했다. 한라와 지리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반사적으로 백두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들의 지친 몸은 더 이상 위협적인 방어벽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으르렁거렸지만 그 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김 박사 역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총알이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백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일어나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으스러진 어깨와 부서진 몸은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고 자신의 마지막 적수를 마주 보았다. 두 왕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증오와 함께 상대를 인정한 전사에 대한 기묘한 존중심 같은 것이 어렴풋이 서려 있었다. 마사이는 백두의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거대한 앞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발이 내려쳐지는 순간 백두의 생명은 끝날 것이었다. 한라와 지리는 절망적으로 지저댔고 김 박사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꺼지지 않은 불굴의 투지였다. 전투 불능 상태로 쓰러져 있던 금강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움직였다. 그는 부러진 뒷다리를 땅에 끌며 오직 앞다리의 힘만으로 기어서 마사이의 뒤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리더이자 형제인 백두가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마사이의 모든 신경이 백두에게 집중된 틈을 타 금강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짰다. 그리고는 맹수처럼 튀어올라 마사이의 성 안쪽 뒷다리를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러진 뼈의 고통, 동료들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모든 분노를 담은 혼신의 일격이었다. 그와 전혀 예상치 못한 후방의 공격에 마사이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치명상을 입은 몸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그의 마지막 힘이 금강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거대한 몸이 땅에 쓰러지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마사이는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총상과 과다출혈 그리고 금강의 마지막 공격으로 인해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초원을 수십 년간 호령했던 왕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금강 역시 마지막 힘을 다한 채 마사이의 다리를 문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처참하지만 위대했던 전장의 승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김 박사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5마리의 진돗개 중 3이 살아남았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김 박사는 살아남은 개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구한 것은 개들이 아니라 개들이 자신과 가족을 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잔혹한 싸움 이후 김씨 가족과 남은 진돗개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상처 입은 영웅들의 뒷이야기와 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부디 저희 채널 유산을 따라서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